여러분, 혹시 진짜 스승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염이 길고 하얗게 센 노학자? 아니면 번듯한 기와집 서당에 앉아 훈장관을 높이 쓴 훈장님? 아니면 한양 성균관에서 두꺼운 책을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그런 근사한 곳이 아닙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비바람이 쳐도 막아줄 지붕 하나 없는 냇가의 너른 바위 위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수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마패를 품 안에 감추고 팔도를 누비던 암행어사 박문수가 강원도의 험한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행색은 떠돌이 선비처럼 차려입었지만 두 눈은 놓치는 게 없는 매의 눈이었죠. 며칠째 산길을 걷느라 발은 부르트고 등에 진 바랑은 무거웠지만 박 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수령들이 제대로 백성을 섬기고 있는지 두 발로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한마을 어귀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냇가에 이르자 아주 기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번듯한 서당 건물도 아닙니다. 그냥 냇물 옆 너른 바위 위에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옷은 다 해진 누더기였고 발에는 집신도 없이 맨발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앞이었습니다. 겨우 12살 남짓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년 하나가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에 글자를 써가며 아주 진지하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소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앉아서 듣는 아이들도 장난 한 번 치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소년의 나뭇가지를 따라 시선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광경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아이나 배우는 아이들이나 어찌나 진지한지 마치 조정의 경연자리보다 더 경건한 분위기가 그 바위 위에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소녀는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아이들이 따라 쓰도록 각자 나뭇가지를 들게 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고쳐주고 맞으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칭찬도 호통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분하고 꾸준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자 박 선생은 슬그머니 다가가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꼬마 선생. 글을 꽤나 잘 아는구나. 어디서 배웠느냐? 소년은 낯선 어른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준서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글을 아는 선비였는데 2년 전 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홀어머니와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아버지가 날마다 들려주던 목소리뿐이었죠. 어머니는 남의 지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께 배운 소중한 글을 잊지 않으려고 날마다 저 바위 위에 혼자 앉아 복습을 했습니다. 땅에 글자를 쓰고 소리내어 읽고 또 쓰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아이들이 구경을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기웃기웃 쳐다보더니 어느 날 한 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나도 가르쳐줘.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저도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준서가 그렇게 말하며 슬쩍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가난에 찌든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오래 살며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르침이 곧 배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으로 알고 있는 12살짜리를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 선생은 나그네를 가장해 준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언덕 아래에 자리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벽에는 군데군데 금이가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절반쯤 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마당만큼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쓸고 또 쓴 흔적이 역력한 마당이었어요. 준서의 어머니는 낯선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찬 기운이 도는 저녁에 먼 길을 왔을 거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차렸어요. 내놓은 건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그리고 산나물 한 가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상차림이었지만 정성 하나만큼은 어느 주막 밥상보다 훨씬 더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던 박 선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냇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 시간에 나무라도 한 짐 더 해오라고 하려 했지요. 우리 형편에 남을 가르칠 여유가 어디 있겠냐 싶었으니까요.
그런데요, 나으리. 어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글을 배우고 돌아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뭔가 세상을 알게 된 사람의 얼굴이더군요. 그걸 보니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을 떠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아는 것은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박문수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어두컴컴한 마당에 찬 달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보리밥 한 그릇에 담긴 그 고결한 정신이 날카로운 눈으로 팔도를 다닌 어사의 마음을 저미듯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박 선생은 아무 말 없이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인사 한마디 남기지 않았어요. 언제나처럼 어사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달 뒤였습니다. 마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관아에서 관리가 말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달구지 2대가 따라왔는데 달구지 위에는 쌀 10가마와 묵직한 책 보따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관리는 준선의 마당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으며 사또의 명을 전했습니다. 내가 옆 공터에 서당을 새로 세우라. 선생은 이미 그 마을에 있다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손을 놀리지 않았습니다. 남정네들이 공터에 모여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었어요. 안악들은 멍석을 짜고 마당을 다듬었습니다. 며칠 만에 비바람을 막을 지붕이 생기고 아이들이 앉을 멍석이 깔렸습니다. 내가 너른 바위 위에서 시작된 수업이 드디어 지붕 아래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소년 준서는 그 서당에서 16살이 될 때까지 마을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글자를 가르쳤고 숫자를 가르쳤고 세상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산골 마을에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된 겁니다. 어른들도 아이들 수업이 끝난 저녁 시간에 몰래 와서 글자를 배웠거든요. 한 소년이 뿌린 씨앗이 마을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몇 년 뒤 준서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왔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서 형, 한양 가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고맙다고 할 거야? 준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날 밤 우리 집 보리밥을 맛있게 드셨던 그 나그네 어른.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누구였는지, 왜 서당이 생겼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결국 준서는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원님이 된 뒤에도 부임하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화려한 관아를 짓기 전에 그를 가르칠 공간부터 만들었다고 전해지죠. 여러분, 박문수 어사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곳에는 희망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있었고 준서라는 든든한 나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사의 도장 하나 쌀 10가마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바위 위에 앉아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던 12살 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서가 가르친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눔의 기쁨이었고 세상을 스스로 읽어낼 용기였습니다. 가르치면서 자신도 자랐고 그 성장이 마을 전체를 함께 키웠죠. 오늘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작은 등불이 켜져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나눌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깊은 울림이 있는 박문수 야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공부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책을 많이 읽고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만이 진짜 공부일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평생 논밭을 일궈 아들을 한양으로 유학 보낸 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워 오지 말라던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암행어사 박문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조선 후기 영조 시절 경기도의 한 허름한 주막으로 함께 가보시죠. 밤바람이 으스스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암행어사 박문수가 남루한 차림으로 주막에 들렀는데 어디선가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농부가 구겨진 편지 한 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박문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장 밤이 깊었는데 무슨 서러운 사연이 있길래 그리 우십니까? 농부가 퉁퉁 부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제 아들 녀석이 한양 가서 공부한 지가 벌써 3년입니다. 논투마지기를 팔아 뒷바라지를 했는데 오늘 온 편지 내용이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농부가 내민 편지를 박문수가 읽어보니 세상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지금 한양 양반집과 혼사가 오가고 있으니 절대 한양에는 오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농군인 게 알려지면 혼사가 깨질까 두렵습니다. 평생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일한 아버지에게 아들은 당신이 부끄러우니 나타나지 말라는 비수를 꽂은 겁니다. 그를 모르는 농부는 주막 주인이 읽어주는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해요. 농부는 자신의 갈라진 손바닥을 보여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이 손에 굳은 살이 내 아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었나 봅니다. 박문수는 그 거친 손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붓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대신 답장을 써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부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오열했죠. 박문수는 농부의 말을 받아 적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묵직한 가르침을 편지에 써내려갔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 지낸다니 기쁘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묻자. 훗날 내 자식이 너를 부끄럽다고 한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느냐? 내가 가진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너는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박 선생은 이 편지를 농부에게 쥐어주며 꼭 아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박 선생이 다시 그 길을 지나는데 주막 주인이 반갑게 달려나왔습니다. 어르신, 그 농부 아들이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편지를 받자마자 짐을 싸서 아버지를 찾아왔대요. 알고 보니 아들은 그 편지를 읽고 밤새 눈물로 참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혼담이 오가던 양반집에 찾아가 솔직하게 말했죠. 저를 위해 3년을 홀로 버티신 아버지는 농군이십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못난 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오히려 그 정직함과 효심의 감동에 혼사를 더 반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정한 가짜 양반보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진짜 인간을 선택한 것이죠. 훗날 그 아들은 작은 마을의 훈장이 되었는데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박문수 어사가 쓴 편지 한 장이 한 청년의 인생을 바꾸고 무너질 뻔한 한 가정을 살려냈습니다. 혹시 우리도 살면서 나를 잊게 한 소중한 존재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잊고 살진 않았을까요? 오늘 박문수 어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